미국 3대 지수 금요일 날은 좀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최근 패턴 보면 S&P 500 지수가 월봉으로 나왔네요. 예, 일봉으로 보면 급등하고 나서 지금 일단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내년 3번 정도 더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점도표가 나오면서 급등했죠. 그리고 이제 쉬어가는 걸 보이고 있어요. 이건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어, 유럽의 센섹스 50, 스탁 소식 보면 보시면 여기 횡보하고 있죠. 닥스, 영국, 프랑스, 이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연준하고 상관없이 추세적으로 좀 흘러내려가고 있고요. 경제가 좋아가지고 뭐 금리 인상 조치를 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기에 반응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최근 반응이 좋고 반도체 쪽에서 특히 SK 하이닉스가 CXL 새로운 반도체가 나오면서 그것도 또 영향을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덜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상해 지수입니다. 직전 저점 작년 10월 저점 터치했죠. CSI 300 지수는 붕괴됐습니다. 기술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다 시진핑이 쥐어 깨놨기 때문에 얘 지금 2019년도 테스트하러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홍콩 상하이 지수 깨진 것 때문에 ELS에서 대규모로 손실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2021년도에 이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하긴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낸 건 시진핑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공산당의 정치적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를 이번에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경기 사이클하고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인도는 여전히 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조금만 더 보고 얘기 드릴까요? 그리고 주식 말고 채권 수익률 보면 채권 수익률이 아래로 미친 듯이 그냥 내리 꽂았죠. 지금 현재 3.8, 3.9 이게 3.8대까지 내려갔거든요. 3.8대까지 내려갔다 다시 살짝 반등해서 지금 올라간 상황이고 3.8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보면 아래로 약세를 쭉 보이고 있고 연준 발표한 이후에 퉁퉁 세게 2번 내려왔는데 약간 바닥을 지지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으면 저한테는 이게 추세적으로 더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나라 원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한없이 내려갈 것 같지만 걸리죠 지금 1200 달러당 1200원 초반대 후반대 오고 나면 이게 자꾸 들려요 위로. 그래서 이현절에서 지금 달러를 계속 매집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이 이유거든요. 우리나라 금리 못 내립니다. 우리나라 금리 폭이 연준보다 훨씬 더 낮아요 지금. 그래서 금리를 내려버리면 실제로 경기 수축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떠받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PF 문제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위험성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금리 못 내립니다. 연준이 내리고 나서야 그때 아마 내리는 조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위안화인데요.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정 부분 내려왔는데 이게 내려오는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하나 더 보면 엔화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 빠르죠. 엔화도 다 내려오진 않고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10년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다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노란 게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얘가 노란 게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막 날아갈 것만 같더니 쭉 날아가서 여기 0.95, 0.9 좀 더 넘어갔었네요. 더 올라갔다가 밑으로 아래로 쭉 빠졌죠. 여기가 얼마였냐면 0.957이었어요. 1%못 갔죠. 그러는 것 같더니 밑으로 쭉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달러 가치가 위안화 대비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계속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얘도 걸릴 겁니다. 1,400원대 1,400이네. 150 140엔대 정도가 이게 마지노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이게 5일이거든요.
보시면 기름값이 계속 내려오고 있죠. 작년 올 8월달, 10월달 이후로 계속 내려오고 있죠 지금. 근데 달러 인덱스가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10월달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원래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면 유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유가가 거기에 달러 인덱스 영향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기사 보도를 하나 보고 얘기할까요? 요건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머니투데이의 김상희 기자께서 10월 17일 올린 건데 이 내용이 보면 잘 나옵니다. 사우디와 오펙 플러스의 단압력이 약화됐는데 뭐 예를 들면 감산 조치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2030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재정 주출이 많이 필요한데 문제는 얘가 그 재정 적자를 안 내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재정 계획이 86달러 이상으로 유지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감산을 계속 하고 싶은데 문제는 여기 밑에 보시면 감산 효과가 미비한데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목표량을 초과해서 산출한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석유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그 석유 생산 국가들은 그게 전체적인 다 재원이기 때문에 수요가 준 상태에서 감산까지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수출 물량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는 네 말 안 들어 조금이라도 더 생산하고 조금 덜 싸게 팔래 이런 형태로 지금 액션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말을 해도 러시아가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죠.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경기가 위축되면. 다만 지금 감산 강도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이 감산 강도를 예전에 그 유가 난리를 칠 때를 보면 항상 사우디가 감산의 강도를 세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넉놓고만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쉐일오일이 계속 생산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측면에서 공급이 또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일이 약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급의 상당한 양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가 정말 팽 돌아가지고 감산 강도를 굉장히 세게 만들면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유가가 확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그 가능성은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낮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무한 유가가 내려가겠느냐 그 생각에 너무 포커스를 두면 안 된다는 의미를 드리기 위해서 일정 부분 내려오고 나면 지지가 걸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60달러 초반대 후반대 오면 걸리게 될 겁니다. 지금 일정 부분 다 많이 내려왔다. 여기서 그 예를 들면 경기 수축이 훅 떨어질 수 있는 뭐 상업부동산 문제가 터진다거나 미국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때는 유가가 아래쪽으로 또 더 내리꽂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바닥 수준에 와 있다. 60달러 후반대 거의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 내려오면서 올라온 거예요.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금 같은 경우는 이미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가 지지선이 2,000달러 좀 넘어오면 제가 2,1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는 드렸었죠. 물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2,2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건 존재합니다. 이 차트 말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차트를 보면.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2,100달러 언저리가 결과적으로는 이게 저지선이에요. 그걸 계속 두들겨 맞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쭉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 빠진 강도 이거 최근 여기 보시면 금값이 내려왔잖아요. 12월 달부터 이제 고점을 못 치고 달러 인덱스는 그때도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왔거든요. 이게 심리적 저항선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얘가 뚫고 올라갈 거다? 만약에 얘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아마도 그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경기 수축이 급격히 발생할 거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이슈, 미국의 상업부동산의 큰 난리, 뭐 이런 것들이 터지면 그때 주식으로도 자금이 쏠리질 않는 상황에서 금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생각해 볼 만한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 되면 돈이 채권 쪽으로 몰릴 거라는 거예요. 채권 쪽으로. 예. 여기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패턴인데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빠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경기 수축 국면에는 반드시 채권 수익률이 장기 채권 수익률이 내려갑니다. 추세적으로. 지금 이게 내려가는 초입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지난번에 찍었던 5%가 정점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나라 그 원달러 엔화 원화 간 환율 바닥 찍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고점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으로 놓고 보면 채권 가격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도 국채도 이것도 추세적으로 아랫방향으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국채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다만 이게 12월 15일 날 10년 국채 채권 정부 매각분 수익률이거든요. 그게 4.296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10월 12일 15일 날 채권 매도하면서 만들어진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3.9대 있으니까 15일하고 지금하고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지금? 아, 이거 발행일자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발행 날짜가 요거고, 요거 한 게 2, 3일 정도 전일 겁니다, 아마. 저 날짜를 좀 볼까요? 아, 어딨냐? 아, 이거 발행 날짜고. 여기 있네요. 12월 11일이네요. 11일 날 공개 매각하는 과정이 만들어진 게 4.296인데, 지금이 이게 4.9잖아요. 그럼 그 아주 짧은 시간에 며칠이에요? 지금 한 3, 4일? 지난 시기에 3% 정도 손실 났죠. 3% 생각하면 이게 10년 국채면 0.3% 손실 났죠. 10년 국채면 3% 손실 났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너무 빨리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 연준 발표 나면서. 개인적으로 얘가 다시 반등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등하는 게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짝 반등했다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5%대 딱 산 걸 매각했다가 일부만 매각했다가 다시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과거 보면 이렇게 10년 국채 수익이 내려왔다가 들렸다가 내려가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생각하고 한번 할까? 규모가 작으면 그거 굳이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추세적으로 계속 3년, 10년 국채 수익이 빠르게 내려가기보다는 얘가 살짝 멈추거나 들렸다가 다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쪽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본 건데,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최근 연준이 했던 난리침, 기준금리에 대한 것, 그게 이제는 좀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산타랠리가 요번 주 남은 거잖아요. 25일까지 보면 딱 요번 주 남았는데, 요번 주도 랠리를 계속 치겠느냐,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칠지 안 칠지.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랠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위로 밀고 올라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강도가 그렇게 올라가더라도 세지는 않지 않을까? 이 올라갈 거를 연준이 그 액션을 취하면서 다 밀어 올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가에 대해서 짧은 기간에 판단을 한다기보단 수개월간에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될까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는 관점에서, 이거는 equityclock.com에서 나오는 사이트인데, 데이터인데, 이거 예전에 보여드린 적 있죠. 이게 월별로 그 과거에 S&P 500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느냐거든요. 지금 산타랠리 쳤고 후반부에는 살짝 랠리가 없죠. 옆으로 쉬죠. 그죠? 12월 달에 쉬고 있고, 그 다음에 1월 달, 2월 달, 3월 달로 오면 이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일정 부분 오신 분은 조금 더 올라간다면 실제는 포지션을 줄이는 작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줄였다가 조정 받고 나면 1월, 최종적으로 3월 조정 국면에서 잡고 일단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산타랠리 치고 나서 오히려 3월달 성과가 안 좋아요. 1, 2, 3월달 성과가 밑으로 내려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옆으로 횡보하는 개념입니다. 바닥이 그렇게 깊지 않죠, 얘가. 그리고 한번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시면 들리는 강도가 낮고 떨어지는 깊이가 세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 옆으로 기는 느낌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혹시 잡는다면 3월 조정 저점에 여기서 지금 머리를 들어서 일정 부분 들어갔으면 일단 포지션을 좀 줄인 상태에서 여기서 잡고 다시 랠리를 기다리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말고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부분을 살짝 그 가계하고 소비라고 하는 관점을 부분적으로만 살짝 들여다보면, 이거 뉴즈원 기사입니다. 최선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금리는 높은데 분양가도 너무 높아가지고 청약이나 이런 것들이 미계약이나 그 계약하고 나서 잔금 치르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보시면 뭐 강북 최대 주목하고 있는데 일반 물량의 10%중 해당하는 152가 미분양 났고, 밑에 보면 미분양, 미계약 증가와 함께 당첨 가점도 낮아지는 추세, 강서구 어쩌저쩌 얘기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 분양가가 높으면 분양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시장에서 양측으로 공방이 센 것 같아요. 내년에 주택 가격이 이제 추세적으로 내년 이후에 괜찮아질 거다.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세가 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패턴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PIR 배수하고 LTV 배수가, 그러니까 PIR 배수는 높고 LTV 배수는 낮아요. 그러니까 PIR 배수가 높다는 얘기는 그 PIR이 주택 가격이 자기 소득 대비 몇 년을 모아야 되느냐 이런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집을 한번 살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금을 모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LTV를 100%를 주어버리면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이자만 부담하겠다고 하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LTV는 그렇게 안 가 있어요. 우리나라 서구 지역 같은 경우는 90에서 100%막 이렇게 주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택 금액의 20%만 그 현금으로 찔러주면, 그러니까 20%의 돈만 가지고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어요. 나머지 80%는 대출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요번에 주택 사이클은 2015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빠르게는 실제로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어가지고 실제로 2013년도 4월 달에 박근혜 최경환 경제부총리 요 시기에 그 주택 가격을 올려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정책을 피기 시작해서 실제로 주택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2015년도, 14년도 하반기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클이 지금 요번에 탄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예전에 자금을 축적했었던 사람들이 다 한번 밀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집값을 밀어 올리려면 계속 매수해야 되는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동력이 소진됐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물건 가격이 싸가지고 점포 앞에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쭉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점포 안으로 들어와서 가격을 밀어 올려야 되는데 그 뒤에 줄 쓴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점 때문에 저는 주택 가격이 부분적으로는 뭐 오르내림을 할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주택 가격 지수 전체를 밀어 올리겠다, 이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향후 한 3, 4년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요건데, 만기 연장만 세 번째 머니투데이 그 권화순 기자께서 12월 14일에 올린 겁니다. 연장만 작년 그 10월인가 11월 달에 강원도의 그 김진태 지사가 레고랜드 난리를 치면서 거기서 자금 경색이 생겨서 그때 한 번, 요번에 5월 달인가 한 번, 요번에 또 세 번째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할 때마다 보시면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증권사는 지금 13%인데 이게 말이 되는 연체율인가요? 그리고 연체 보증 부분 증권사 보시면 6조 3천억인데 채무 보증까지 하면 플러스 20조가 늘어야 돼요. 지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증권사 한두 개, 그러니까 금융기관 한두 개는 파산해야 될 거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증권사나 상호저축은행 중에 파산할 가능성의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이런 쪽에 난리치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싹 얼어붙게 될 거예요. 요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러니까 그 주택 공급을 하지 못해서 주택 수요가 적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피는 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이 줄어도 추세적으로 계속 밀어 올릴 수 있는 그 수요가 지금 한번 소진됐기 때문에 가격을 추세적으로 밀어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난리를 쳐서 일부 국내 부동산 경기가 한번 쭉 꺼지면 이건 경기 수축의 압박으로 작동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경기 수축 압박 때문에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경제나 이런 게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싹 깨지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면 우리나라 주가는 금융시장과 상관없이 중국처럼 아래로 내려 꽂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국내 투자할 때. 그리고 미국의 이제 경제지표 몇 개를 보면요, 미국의 이게 제조업 가동률이거든요. 가동률이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으로 개걸음을 계속 치고 있어요, 작년부터. 여기 있네요. 이게 가동률이고요. 파란 게 가동률입니다. 이게 산업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가동률은 깨지고 있고 산업 생산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죠, 지금 추세적으로. 이게 경기 사이클 중반부에 이런 형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게 중반부인지 아닌지는 사실 고용 지표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실업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점 원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이 패턴이. 이제 요거는 판매. 예, 요게 판매입니다. 파란 게. 그다음에 요게 재고예요. 판매가 살짝 줄어들다가 느는 것 같더니 근데 재고는 지금 감소, 그러니까 증가도 감소를 안 하고 있잖아요. 재고도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 재고가 살짝 빠지면서 앞에서 봤던 생산을 늘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판매가 다시 꺾였잖아요. 쭉 아래로 이게 좀 빠르게 빠졌거든요. 빠진 강도가 좀 세거든요. 요 패턴, 이 판매 패턴이 다시 위축되게 되면 생산이나 가동률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좀 모니터링 해봐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요게 소득이거든요. 근데 이거 실질 소득입니다. 물가를 반영한. 요게 실질 소득이고 요게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가처분 소득이 약간 줄면서 옆으로 횡보했는데 요번엔 들렸어요. 10월 달에는. 요 시그널은 긍정적입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생산, 그다음에 판매 가동률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진 않는데 소비 쪽은 살짝 긍정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조업 쪽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만은 없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래 경기 수축할 때 소매 판매가 먼저 깨지고 그다음에 PC의 구스, 소매 판매 이외에 다른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제품 판매가 그다음에 꺾이고 그다음에 서비스가 마지막에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늘어나도 서비스 영역에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제조업은 반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모두 다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의 리테일 세일인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계속 월별로는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누적치거든요. 그러니까 10월까지 12월까지 누적된 걸 작년에 누적된 거하고 증감률을 보는 거예요. 이건 7.2고 계속 월별로 그렇게 증가율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연간 단위로 본 그 해당 월까지 쌓인 연간 단위로 봐서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소비 판매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여기 늘어나고 있잖아요. 추세적으로 계속 빠르게 전월 대비. 전 누격 대비 한 6, 7%, 한 7% 초반대는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한 가지 더. 이 가처분 소득이 나오죠. 1인당. 그 가처분 소득 대비가 전년 대비 이 노란 게 실질이에요. 죄송합니다. 파란 게 실질이에요. 요게 실질이고 요게 노란 게 명목이거든요. 근데 실질 대비 5.9%나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전체고 이게 도시고 이게 농촌입니다.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수요가 있으면 수요가 살아나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파란 게 물가 상승률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얘가 제로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지금.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PPI 역시 내려왔다가 반등했는데 살짝 내려오고 있어요. 얘는 오른쪽이거든요. PPI는 이미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온 지 꽤 됐습니다.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소득은 괜찮은데 소비가 이 정도 일어나는 거 가지고는 물가 상승률을 끄집어 올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저 전년 동기 대비 리테일 세일의 증감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현재 중국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유로존입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리테일 세일이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계속 마이너스죠. 작년 8월 이후에. 소매 판매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이걸 보면 이게 미국의 이제 소매 판매를 다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면 토탈이 여기 지금 파란 거하고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계속 소매 판매 내려오고 있고 올라가는 게 있죠. 이 올라가는 게 보시면 자동차 하고 모터사이클 요거 판매나 수리 요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예를 들면 꼭 자동차를 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이건 괜찮은데 도매나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고 자동차나 뭐 바이크 이런 거 빼고 보면 다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전체 소매 트레이드인데 요거 같은 경우 요 파란 건 내려오고 있죠. 요 연두색. 요거는 오토모빌,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연료죠. 자동차 오토바이 연료인데 이 연료가 점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뭐 가격이 내려가서 내려가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소비가 줄어서 내려가는 것도, 그러니까 운행이 줄어서 내려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음식 이외에 연료 부분은 뺀 나머지 음식 이외의 제품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 쭉 올라가는 것 같아 밑으로 쭉 빠졌습니다. 지금 최근에 2달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나 이런 식음료 이런 것들 있죠. 요거 음료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고 상황이 좀 안 좋으면 술 담배 찾잖아요. 술 담배 찾는 거예요, 지금. 내려오다 지금 증가하고 있죠.
유럽이 그렇게 좋냐? 유럽 상황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유럽의 10월 달 발표한 거거든요. 이게 얘든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10월 달에 여기 보시면 파란 거 있죠? 파란 게 소비예요. 마이너스죠. 분기별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강도가 줄긴 합니다. 사실. 요 주황색? 요게 소득이에요. 요 소득도 전분기 대비 늘긴 늘었는데 살짝 줄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쪽도 유럽도 그렇게 소비가 그렇게 좋고 가처분 소득이 그렇게 좋은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보면 소득은 괜찮은데 소비가 안 일어나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득은 그나마 좀 받쳐주고 있긴 한데 제조업 쪽이 그렇게 여기까지 여파가 못 미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이나 이런 쪽에 지출이 아마 많을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안 좋다. 소비도 그렇고 소득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패턴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축입니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는데 저축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추세적으로. 근데 이게 이 쿼터까지 나온 거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저축이 늘어나다가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얘도 일정 부분 늘어나고 있는데 강도가 주는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엔 이 뒤에 3분기, 4분기는 깨져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력이 안 돼서 갖다가 써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저축이 안 되고. 코로나 1, 2차 때 땅 미국 저축률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미국 패턴이거든요. 처음으로 여기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쭉 빠지고 있다가 쌓고 있다가 여기 보시면 5월 지나고 나서 내려오죠. 지금 2분기 뒷부분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작년 하반기로 내려왔다 1차, 2차 분기까지는 늘어나는 것 같으니 강도가 줄고 있죠. 3분기, 4분기 때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향후에 내년도에 경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강도가 올해보다는 약해질 거고, 최소한 초반부에는, 내년도 초반부에는. 그러니까 경기 수축이 없이 움직일 거냐, 글로벌 경제가. 저는 그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도 놓고 보면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상반기에서 그런 것들을 지나서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2분기 이후에 뭔가 지표가 괜찮아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그때 머리를 들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경기 수축이 안 발생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거라고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고를 담아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미 예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채권 수익률이 기준금리가 정점을 치고 채권 수익률이 다 내려오게 되면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근데 내년에 이제 뭐 3, 4, 5월 달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동할지 부정적으로 작동할지는 지금 확정이 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걸 잘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올 하반기나 내년 1분기에는 그렇게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시점에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많이 올랐다고 보이기 때문에 포지션이 많으면 일단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줄였다가 나중에 조정받을 때 한번 더 들어가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는 거고, 연준이 한번 세차게 밀어 올리는 액션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무리 국면에 간 거 아니야? 산타렐리?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들릴 수도 있는데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빠르게 내려왔고, 이것도 역시 연준이 여기에 1년 도움을 줬는데, 문제는 이렇게 아주 짧은 기간에 그 며칠 상간에 수익률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다시 머리를 들었다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댓글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여쭈신 분이 있는데, 예전에 연준이 이렇게 빨리 그 점도표가 급격히 내릴 거라고 예측은 하지 못했습니다. 얘네들이 9월달인가요? 얘네들이 말할 때는 오히려 한 번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런 양반들이 한 두세 달 지났나요? 9월 20 며칠일 거래 아마? 두세 달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6명, 많게는 어떤 분은 6번인가 점도표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거든요. 뭐 한두 달 만에 그렇게 경제 지표가 바뀌었나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들려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4.2대 정도, 많이 올라가 봐야 4.25 올라가고 나면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다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국채 수익률. 정리해 드리면 추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끝자락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유가는 힘을 그렇게 세게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은 왔다 갔다를 계속 해대고 있는데 이게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기에는 이제 동력을 잃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장황하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